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글쓰기가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얼마나 못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현실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아이들은 다양한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좋은 습관을 더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멀게는 성인의 모습까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무턱대고 오늘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글 한 편씩 써와!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습관을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준비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글쓰기 습관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습관을 위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본격적인 글쓰기를 초등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이것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를 너무 빠른 시기에 시작하고 푸시하는 거예요. 빨리 하면 잘할 것 같죠? 무조건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기만 하면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착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만 보세요. 한글 빨리 뗀 순서로 1등 하나요? 서울대 가던가요? 한글 뗀 순서는, 그리고 아이 이가 빨리 났거나 걸음을 빨리 걸었던 그런 순서, 그 속도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 인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게 아직 1, 2학년, 3학년 정도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제대로 글도 써본 적이 없는데 글 진짜 못 쓰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 우리 반 아이, 우리 아이 친구가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러면 다급해진 엄마가 쟤는 저렇게 쓰는데 동갑인데 같은 학년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써? 라고 하면서 글 써본 경험이 없고 글을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를 막 뭐라고 하시죠. 저는 사실 길에서 그렇게 혼나고 있는 아이를 본 적도 있어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를 집에 가서 혼내셔야 되는데 혼을 안 내셨으면 좋겠지만 길에서 막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그날 이제 논술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고 왔는데 친구는 잘 봤는데 이 아이가 못 본 거예요.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더라고요. 아이가 울면서 따라가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가 무슨 죄이죠? 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한다고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힘들게 너무 괴롭게 시작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준비되었나를 살피고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 가시는 게 성공 비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본격적인 글쓰기는 3학년 정도에 시작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미 3학년이 지났는데 글쓰기를 아직도 못 해봤어요 하시는 경우에는요. 초등 3학년 이후 언제든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 1학년, 2학년인데 막 일기를 한쪽 다 채워오라고 한다거나 글쓰기를 더 잘 쓰라고 강요한다거나 매일매일 글을 쓰라고 하는 것 등이에요. 이것들은 아이에게 글쓰기에 관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종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모님이 쓰라고 하면 쓰기는 쓰고 또 쓸 수는 있는 아이가 되지만 자발적으로는 절대 글을 쓰지 않을 거고요. 글을 쓸 때마다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글쓰기는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고 즐기는 수준에 도달해야 그 중고등에서의 그 수많은 글쓰기 영역의 그런 수행평가들을 본인이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분량 정도만 써놓고 더 이상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찍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얘가
고등학교 때 이제 논술 되게 잘 써서 대학 갈 때 엄청 도움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들이 실 텐데요. 그렇다면 속도를 오히려 늦추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엄마의 마음. 자, 3학년인데 늦은 것도 빠른 것도 아니다. 1, 2학년 때 서두르지 말자. 고학년이어도 안 늦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도구가 준비됐는지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도구가 필요 없어요. 책만 있으면 돼요. 그쵸? 네, 책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집안에 뭐 책들은 다 있고요. 그냥 눈이 있고 책을 잡을 손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되고요. 조금 늘어져서 읽거나 누워서 읽거나 네, 내 방에서 읽거나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글쓰기는 조금 번거롭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상이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밥상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앉아야 되고요. 누워서 할 수 없고요. 연필, 공책, 지우개 필요합니다. 한 번에 술술술술 잘 쓰면 좋은데요. 쓰다 보면 꼭 글씨를 틀리죠. 그러면 지워서 다시 써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연필과 지우개와 공책도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걸 알게 된 건 초등교실에서인데요. 교실에서 보면 어떤 아이들이 너무 뻑뻑한 연필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잘 깎지도 않은 뭉툭하고 뻑뻑한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쓰고 나서도 결과물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뭉툭한 연필로 쓰면 글씨 되게 안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도 성취감을 느끼기가 정말 어렵고 친구들에 비해서 쓰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마다 친구들은 다 쓰고 놀고 있는데 나만 계속 늦는 상황. 그래서 나는 글 쓸 때마다 너무 괴로워.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돼? 라고 이제 글쓰기 활동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적당히 부드러운 2B 정도 되는 연필, 네, 그 연필을 이렇게 날카롭게 잘 깎아서 항상 학교에 가지고 다니도록 해주시고요. 지우개가 예쁘기만 하고 잘 안 지워지는 지우개로 막 지우다가 공책 다 찢어지고 교과서 종이 찢어지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자, 미술용 지우개 있죠. 문구사 가면은 하얀 색깔, 아무 무늬도 안 들어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지우개가 가장 잘 지워져요. 이것으로 가지고 다니게 해주세요. 친구들 중에는 예쁜 지우개 가지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는데요. 자랑용으로 따로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요. 내가 실제로 글쓰기 할 때는 잘 지워지는 하얀 지우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책 선정도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어떤 공책에 썼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인데도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의미예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의 독특함은 뭐냐면 책은 읽고 나도 내 머릿속의 생각과 머릿속의 어떤 사고력은 달라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지 않아요. 책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종이 묶음, 이것은 내가 읽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다 읽었다. 그런데 책의 모습은 똑같아요. 시간만 지나 있을 뿐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고 나기 전과 후의 결과물이 너무나도 명백해요. 하고 나기 전에는, 글을 쓰기 전에는 새하얗게 아무것도 써있지 않던 공책이 쓰고 나면 네, 뭔가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좋고 아이 입장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부러움을 받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책 선정인데요. 1, 2학년 때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무조건 칸 공책으로 가셔야 돼요. 칸. 8칸 공책은 너무 크고요. 10칸 공책이 적당합니다. 10칸 공책을 세로로 놓고 쓰기도 하지만 받아쓰기 연습을 할 때는 가로로 놓고 쓰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기다가 한 칸 한 칸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칸이 똑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칸 안에 채워서 넣으면서 글자체를 교정을 하는 연습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칸공책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요. 자, 칸공책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3학년 정도 되면 줄공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줄공책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넓은 줄 공책과 좁은 줄 공책이 있어요. 무조건 넓은 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칸공책을 쓰느라고 글씨가 좀 커져 있는 상태의 친구들이 넓은 줄 공책으로 옮겨갔을 때 자연스럽고 글씨가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공책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공책 글씨체가 미워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막 무너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여전히 너무 크거나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공책 선정에 실패하지 않았나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넓은 줄 공책에서 충분히 쓰세요. 넓은 줄 공책으로 가면 조금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띄어쓰기 부분인데요. 띄어쓰기는 너무 많이 속상해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고요. 띄어쓰기를 차근차근 초등 6학년 될 때까지 띄어쓰기가 점점 교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줄 공책을 쓰다가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좁은 줄 공책으로 옮겨 써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가, 아직 글씨가 너무 크고 아직 글씨체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가 황급히 좁은 줄 공책으로 갈아타다가 좁은 줄 안에서 글씨가 다 눌리고 좁아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글쓰기 결과물이 엉망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직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는 넓은 줄 공책 추천을 드리고요. 알림장도 보면 너무 좁은 그런 알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당한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책들인가,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 공책의 줄 그 너비가 적당한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좁은 줄 공책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느낌으로 공책을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실력이 그만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좁은 줄 공책과 초등 고학년들이 쓰는 좁은 줄 공책이 실은 같은 너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책이 그 공책이에요. 그래서 초등에서 연필로 여러 번 좁은 줄 공책을 연습해 본 친구들은 이제 중등에 올라가면 볼펜으로 필기하는 것들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모든 시험에서도 볼펜으로 시험을 응시를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고 목표가 어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강하게 푸시해서 빠르게 교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글쓰기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한없이 엉망으로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글쓰기를 막 엉망으로 써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본인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많이 걱정하시는 글씨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글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자식의 글씨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드물 거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많은 친구들이요, 글씨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못 알아보고 또 단원평가에서 답지를 써냈는데 그걸 무슨 글씨인지 몰라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중고등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도저히 읽어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점수를 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글씨는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또박또박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같지는 않아요. 잘 쓴 글씨는 누가 봐도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씨가 이제 잘 쓴 글씨고요. 또박또박 쓴 글씨는 글씨가 좀 작거나 크거나 글씨체가 못생기거나 해도 괜찮은데 흘려 쓰지 않고 힘을 주어서 또박또박,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진 않았는데 알아는 보겠다라고 하는 글씨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써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써 라고 얘기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천천히 쓰잖아요. 그러면 흘려 쓸 수가 없어요.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시간이 충분하고 내가 손이 덜 아픈 상태라면 천천히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쓰다 보면 아이가 실제로 글씨가 좀 더 정돈이 되고 알아볼 수 있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글씨체를 교정을 하고 나면 이제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자꾸 거슬리시죠. 네, 우리 어머님들께 피드백에 관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고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피드백을 해주실 때 핵심 포인트가 띄어쓰기와 받아쓰기잖아요. 그리고 맞춤법, 네, 이런 것들은 다음 차시에서 또 우리 어머님들께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 습관 만들기 이전에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해야 되는 3학년 정도 되는 시기의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 습관을 잡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쓴 글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